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강력한 금리 인하 메시지도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신통치 않았나 봅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외인의 팔자 속에 약세로 거래를 마쳤죠. 자, 금리 인하 재료는 약발을 다한 것인지, 그렇다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관망세라고 봐야 되는 건지, 자, 오늘도 경주마를 통해서 시장의 캐릭터 하나하나씩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장을 아쉽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럴 줄 알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박 부장님, 네. 오늘 장을 왜 약세였던 걸까요? 금리 인하 메시지는 더 확고해졌는데 말이죠. 저희 주말에 그 뉴스 플로우라든지 네. 저 여러 가지 주식하시는 분들 블로그라든지 쭉 보면은 환호였습니다. 드디어 파월이 피봇을 선언했다. 네. 성장주 간다. 그리고 러셀 2000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소형주 단, 특히 코스닥이 힘들었었는데 일단 어느 정도는 제이씨를 찾아주지 않을까라고 저도 기대를 했고 시장에서 좀 기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우리 얄궂은 외국인들이 네.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외국인이 4,6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 2,800억, 하이닉스 2,000억 매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판 겁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말 사이에 금요일 날 미국에서 엔비디아가 안 올랐느냐라고 했을 때는 엔비디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여러 가지 교집합들 안에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위치를 좀 차지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두 개가 빠져버리니까 시장 거래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좀 계속 약세였다라는 거고요. 한 9시 반까지를 제가 계속 좀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네. 그때 강했던 섹터가 계속 강하다 했는데 오전에 어디가 강인지 아시죠? 바이오. 예,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교집합 중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쪽이 사실은 지난주에 유한양이 좀 힌트를 주긴 줬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이오 쪽만 강한 상황이고 다른 쪽은 좀 약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고요. 네. 좀 이런 시장이 좀 빨리 탈피되기를 바라는 흐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괜찮았거든요. 네. 제대로 정석대로 어떻게 보면 호응을 했잖아요. 네. 잭슨 홀 미팅에서 금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더 나아가서 뭐 빚것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놨다. 예. 거기 합당하게 호응을 한 것 같은데. 네. 뭐 말이죠. 사실 그렇죠. 뭐 외신에서는 뭐 다양한 평가가 좀 나왔어요. 한쪽에서는 여전히 뭐 교과서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구체적인 그러한 금리 인하 시사를 그대로 전달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시장에서는 그래도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해서 더 무게를 좀 실은 그러한 분위기였고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지난 금요일에 4%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외에 전반적으로 정말 다 좋은 그런 흐름을 보였고 특히나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오게 되면서 사실 몇 달 전부터 그 섹터 로테이션에 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러셀 2000 지수에 고스란히 또 녹아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저도 오늘 국내 증시를 보면서 와 어제 뭐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큰 반응을 했으니까 뭐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저도 내심 기대를 많이 했는데 뭐 그렇지 못한 오늘 모습을 좀 보였고요. 사실 일각에서는 우리가 좀 봐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를 우리가 만약에 보게 되면 여전히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은 분명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잭슨홀 미팅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이미 한물 지나갔어요. 이미 지나갔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고용 지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뭐 물론 뭐 샤베 법칙이다 여러 가지 뭐 실업률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긴 했었지만은 여전히 고용 지표에 대해서 또는 일자리 창출 또는 일자리 증가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좀 세분화해서 다가가다 보니까 지금 많은 연준 위원들도 이 부분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원달러 환율 자체도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 여러 가지 그러한 시장적 요인이 뭐 미국 증시, 국내 시장 할 것 없이 조금은 작용하는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좀 말씀드릴 이야기도 하겠지만은 엔비디아죠,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또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약간 이 분위기를 조심스럽게 좀 바라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느껴지는 그러한 장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언제까지 조심스럽게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사님? 뭐 당분간 계속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불확실성이 너무 많아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에 대한 답답한 면의 기본적인 것은 유동성, 그러니까
사실 수급이 안 좋은 상황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인데 뭐 정책적인 면이나 그리고 주도주가 명확하지 않다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시장이 좀 답답한 면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여타 국가들이 강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약세를 보였던 것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오늘 좀 기분 나쁜 하루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만일 이번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계좌 평가액을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오셨잖아요. 뭐 물론 다 회복하지 못한 분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오늘 제가 중간에 저희 회사 방송을 하면서 현금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방송을 좀 하고 왔어요. 근데 네. 왜 오늘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미국 시장을 추종하지는 못하더라도 똑같이 가지 못하더라도 방향은 계속 추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흐름을 봤는데 오늘 우리 시장이 이랬다라는 것은 우리 시장은 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뭔가 다른 것을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장을 보면서 우리 시장은 우려하고 있다, 걱정하고 있다, 부담감이 있다. 이런 걸로 저는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반도체나 조선, 화장품 이쪽이 약세를 보였어요. 네. 반면에 2차 전지나 항공, 인터넷 이런 쪽이 상승을 했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이제 기정사실화하면서 원화 강세가 됐잖아요. 즉 금리 인하와 원화 강세에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그쪽이 수혜했던 쪽은 약세를 보이고 그리고 반대쪽으로는 피해했던 쪽은 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쪽에 수혜했던 쪽이 지수 관련주가 높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가 지수 관련주가 많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지수가 약한 부분이 좀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부담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 가지 오늘 이유가 있지만 우리 시장이 굉장히 예민한 시장이잖아요.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지금 역사적 신고 지수에 근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3주 연속 상승을 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기서 새로운 어떤 모멘텀이 나와서 강력하게 치고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우리 시장이 오늘 약세를 좀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사실 시총 1, 2위가 크게 빠졌다. 메인이 여기에 대해서 팔았다. 우리 지수가 올라갈 수 없는 환경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Y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건 엔비디아도 괜찮았잖아요. 실적 흐름이. 우리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이유가 되나? 이렇게 팔 이유가 있나? 제가 시장을 매일 참여하고 있고 다 참여하고 계시긴 하지만은 네. 느낀 점은 이거예요. 그냥 해당하는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좀 주목했던 종목이 좋은 종목이라 치겠습니다. 좋은 종목이 갑자기 빠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들어오는 매수세는 있어요. 있는데 그 종목이 올랐을 때는 또 빠르게 팔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지수도 똑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2,600, 2,700가 와 있는 상황에서 저번에 크게 200포인트 이상 빠질 때는 그때는 싸다 해서 들어오는 수급들은 있는데 더 이상 내가 하이바이라 그러죠. 높음에도 불구하고 내 매수라 있는 수급은 부재하다라는 거죠.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은 오늘 코스닥이 6조 5천억 나왔거든요. 네. 나왔는데 지난주 22일 목요일이 9조 2천억 나왔어요. 막상 열어보니까 와 너무 잘 나왔다 했는데 그중에 3조가 신규 상장주 3개였지 않습니까? 그거 빼면 그것도 6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늘은 지금 어땠습니까? 신규 상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6조대로 내려. 맞습니다. 편하게 지금 매매하시는 분들은 참여자들은 국내 주식이 일단 지금 딴 건 모르겠고 하이바이를 하는 것보다는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단기 매매를 해야 되겠다. 근데 오늘 신규 상장이 없으니까 단기 매매 안 하고 오늘 강한 대로 찾아다녀야겠다. 이런 수급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수급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오늘 4,500억 이상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외국인이 없으면은 지금 내가 들어오기 힘들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9시 반까지, 아까 9시만 말씀드렸는데 9시 반까지 봤더니 강한 거 바이오밖에 없어. 그럼 바이오 붙는 거예요.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방긋 웃으세요? 예. 이사님 왜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의 답답한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허탈한 웃음이시군요. 답답한 웃음입니다. 네. 뭔가 뭐 주도 세력이나 주도 수채나 아니면 수급이 확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볼 때 코스닥은 57%가 데이 트레이딩이잖아요. 수급 전체적인 거래 대금 자체가. 근데 네. 시장 자체가 그런 거니까 그 안에서 새로운 게 없으면 이 안에서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라고 찾기에는 꼭 딱히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이렇게 좀 갈 수밖에 없는 국면에 처해 있는 것은 현실이다.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네. 뭐 근데 현실이면 네. 그거죠. 말씀하세요. 현실이면 저희가 이제 그래도 우리
거룩한 우리 방송에 나와서 이제 네. 그럼 시장에서 네. 단기 매매밖에 할 게 없다고 하면은 좀 허탈해요. 그거는 예, 좀. 그렇죠. 그런데 막상 좀 어렵긴 하지만은 좀 엣지 있는 종목들의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또 밑에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네. 네.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어려운 거예요. 난이도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올라오는 종목이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안 찾거든요. 아예 그냥 단타만 하고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상 기관 투자가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코스닥의 일부 엣지 있는 종목들의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인 투자자를 좋아하는 거야 그런 종목들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약간의 스윙도 되면서 올라갈 때 폭발적으로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데 막상 우리가 레포트화 됐다라든지 혹은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시점이 되면은 이제 쳐다보면 밑에서 한 20%, 25% 올라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바닥권에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데 네. 특히 중소형주일수록 바닥권에 살 수 있는 시그널이 별로 없는 게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것들을 내가 정말로 지속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어디 확신을 갖기가 좀 쉽습니까? 그러니까는 그 간극을 좀 메우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저는요 조금 현실도 현실이지만 조만간 바뀔 수 있다고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네. 예. 뭐 여러 자금 흐름에 이제 머니 무브가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보는 거는 금리가 이제 바뀔 시점이 가까이 왔고 최근에 환율 흐름도 어쨌든 오늘도 지금 장 중에 1,310원대를 찍었다가 지금 올라오긴 했지만 네. 그래서 거래가 되고 환율은 어떻게 보세요? 원달러만요. 일단 지금 1,310원까지 왔는데요. 일단 그거는 우리나라 경기가 1,310원으로 달러 원이 내려왔다는 얘기는 우리 원화 강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그렇죠. 얘기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또는 물가가 올라서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원화 강세가 된 게 아니잖아요.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경기나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서 이랬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제한적일 거다. 이걸 예를 들어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그 1,350원, 1,400원 근처에 갔을 때 외국인들 이게 뭐 1,400원 돌파하고 뭐 다시 또 환율이 엄청나게 원화 약세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 보고서들이나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은 외국인들의 거래를 열심히 봐야 돼요. 돈은 눈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수익을 추구하면서 어떻든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거래를 잘 보시면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1,300원에서 1,400원, 1,500원으로 가면서 원화 약세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주식을 더 사거나 들고 있으면은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도를 해야지 정상입니다. 네. 그런데 올 상반기에 1,350원 위에서 계속 있었을 때 외국인들은 사줬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환율이 더 약세로 가지 않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을 판단을 하면서 베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1,310원까지 내려서 1,300원을 깨고 만약에 내려가서 1,250원, 1,200원대로 가면은 환차 이익의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사거나 아니면 오히려 갖고 있는 걸 판단한 얘기는 그 아래로 더 많이 떨어지면서 환차 이익의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율을 움직이는 변수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 변수를 모두 생각하면서 그 판단하면서 거래하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우리 개인 투자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우리 외국인들의 거래를 보면서 그 판단을 좀 해보자. 그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 환율이 1,200원대로 진입을 해서 더 원화 강세가 급격하게 되는 추세적으로 되는 것은 판단하지 않고 있구나 외국인들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수급만 갖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너무 시장 안에만 얘기하니까 너무 단순하잖아요. 네. 근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떨어졌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강세가 되는 건데 네. 그러면 달러가 계속해서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느냐 달러 인덱스가 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여기서 더 많이 급격하게 떨어질 거냐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미 많이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경기가 완전히 폭락하기 전에는 이미 떨어진 상태에 있고 그리고 미국 재무부에서는 오히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국채 발행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달러 인덱스가 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더 많이 떨어지는 않을 거다. 제한적으로 이번 기회에 떨어지는 부분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미국에 대한 경기 판단이 상당히 중요한 건 통화 정책의 변경을 눈앞에 두고 있고 잭슨홀 미팅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파월 의장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죠. 통화 정책의 변화를 이제 고민해야 될 때다. 분명히 얘기를 했죠.
거기다가 하나 더 얼마나 이제 그럼 내릴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뭐 오픈된 상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팀장님. 네. 뭐 같아보다 50bp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데이터에 따라서 달라질 거다. 할 수도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 열어놓은 거죠. 예.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 니네 마음대로 해. 예, 너무 열어놔요 항상. 예. 여우 같은 곰인지 곰 같은 여우인지 모르겠지만 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뭐 지금 뭐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는 뭐 기정사실화되어 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께서 당연히 이제 뭐 9월 금리 인하를 예측을 하시는 것 같고요. 뭐 일각에서는 사실 올해에 100bp 인하까지도 예상하는 이제 하우스들이 좀 있어요. 이제 지금 월가에서. 그래요? 예. 그러면 50bp 한번 9월에 하고 그에 11월 25 한 번씩 나눠서 그렇죠. 예. 그러한 방향성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제 뭐 월가의 아이비들이 좀 있는데 네. 사실 지금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뭐 두 번의 금리 인하, 즉 뭐 25bp 정도로 지금 어느 정도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우리 일각에서 계속 찜찜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 지금 경기 둔화, 물론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예측 또 뭐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많지는 네. 않습니다. 그러니까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많지 않은 상황이고 오히려 연착륙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설문조사에 베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조금씩 건드는 뭔가 완벽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또는 뭐 금리 인하 시점 이후에 뭐 미국 경기가 좋지 않아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네. 특히나 이런 부분이 뭐 고용 지표 또는 뭐 노동 시장에서 아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어떠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뭐 여기에 여러 지정학적 악재도 있고요, 뭐 공급망 이슈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뭐 지금까지 어떤 큰 메가 트렌드를 이끌어왔던 그런 대장주에 대한 그런 실적이 혹시나 또는 가이던스에 대해서 조금 무너지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증시에 엄청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많이 우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약간 불안한 어떠한 방향성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저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잭슨 홀 미팅은 어느 정도 금리 인하 시사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이제 투자 아이디어로서 뭐 러셀 2000 지수가 3%가 넘는 지난 금요일 밤에 보셨다면 아마 보셨겠지만 그게 하나의 어떤 일부의 어떤 뭐 힌트로서 뭐 시작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사실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보게 되면서 많은 투자애들이 아마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또는 이러한 어떠한 뭐 혹시나 뭐 가이던스가 좋지 않아서 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상치 대비해서 하회를 하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 좀 큰 변동성을 주게 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안정화되는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또 다른 투자 아이디어가 또 대선까지 또 연결되는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뭐 이야기도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 부분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연준의 통화 정책의 전환, 그러니까 금리를 내리는 방향 쪽으로 이제 추세 전환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선반영해서 시장 금리는 내려가고 있고, 우리 좀 아까 원달러 환율 이사님 잠깐 전망해 주셨지만, 이래서 이제 환율도 지금 떨어지고 있고, 원화 강세, 달러 약세. 사실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공식적으로 보면 주식 시장에는 괜찮은 장이 만들어진다라고 보잖아요, 기본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더 쉽게 들어올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 공식은 지금은 딱 일치되진 않는 거고. 외국인이 지금 이틀 연속 팔았으니까요. 우리 그러니까 왜 자꾸 이게 뉴노멀의 시대라서 이렇게 기존 공식들이 다 틀려 나가는 건가요?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배울 때는 그렇게 배웠는데 네. 지금 이렇게 안 맞으니까는 당황스러운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그냥 이론적인 부분 말고 오늘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빠진 게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오늘 일본을 벤치마크했다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엔화 강세도 좀 있었죠, 일부. 그러니까는 우리 시장 같은 경우 아까 이사님께서 굉장히 민감하고 센서티브한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모든 걸 다 반영해요, 지금. 반영을 하는 중인데 막상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를 국내 시장을 조금 더 바이하기에는 일본에 붙어있는 우리나라일수록 변동성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오늘 이제 원화 강세 수혜주와 원화 강세 피해주가 강력하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화장품, 조선 이런 쪽은 강력하게 밀렸고 출주. 예, 수출주죠. 네. 수출주 밀렸고 우리 내수주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종목들은 특히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오르긴 올랐는데 일단 이거를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오늘 올랐었던 주식이 바이오를 빼놓고는 대부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잘 안 건드리는 주식이거든요. 자, 아마 생각해보면 그러실 겁니다.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그 건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종목들을 내수주를 사게 되고 이제 전화가 와요 저한테 이제 배당 좋으면 내수주 얘기해 달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경험적으로 하루 이틀 더 됐을 때 그 섹터를 건드렸을 때의 그 결과치가 저는 영업하면서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경우가 많거든요. 이사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1320원이든 10원이든 요 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은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1320원에서 50원 사이로 또 박스로 왔다 갔다 하면은 또 시장 모멘텀에 따라 또 수출주로 다시 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입장에서 내수주를 사고 내가 이제 시장에서 재미없다고 떠나는 이런 운은 범하지 말자라고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렵죠. 환율 수혜주라는 것도 선뜻 선택하기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약간 우리 시장이 지금 힘든 시장이다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네. 종목은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은 오르는 종목은 있고요. 그리고 시장이 대세 하락하기만 않으면 그렇지만 않으면 종목은 있고 수익 나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종목들을 찾아서 하는 게 우리 투자자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또 우리는 그런 조언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어렵다는 거죠. 그 종목 찾기가 어려운 그런 차이인 뿐인 거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좀 답변을 좀 드려볼게요. 시장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는 건 신뢰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걸 왜 제가 뜬금없이 이 말씀을 좀 드리냐면요.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17년 만에 금리를 올렸죠. 25p 올린 거지 않습니까? 정상화 시킨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정말 오랜만에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전 세계 금리 인하하는 거고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이제 잡아가 나가기 시작하는 거고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이게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기조적으로 있었던 것이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를 우리는 앞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굉장히 큰 변화를 앞두고 있으면서 그 변화를 사전 예행 연습을 지난번에 우리 텐트럼으로 한 거고요. 그런 변화를 겪는 과정 속에서 이 변화 이후에 뭐가 될까라는 거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조를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롱텀 펀드라든지 대형 자금이라든지 이런 자금이 있는 시장에서는 그래도 중간중간 노이즈가 있더라도 그 기조를 갖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만 지금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뭐 정책이나 이런 거에서 불만들도 또는 이제 비판들도 하시고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없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전 세계 지금 오르고 지금 오늘 오를 만한 상황인데 그러지도 못하고 있어. 왜 그런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팔아. 외국인들이 왜 팔까? 그럼 외국인들이 지금 환율 플레이 가지고 말씀을 주셨는데 올해 7월 15일 이후에 한 3주간 팔았는데 사실 지난주에는 별로 안 팔았어요. 지난주 순매도가 2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도 올해 전체는 한 23조 원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그럼 외국인들이 기조적으로 막 파는 거냐? 그런 사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에 굉장히 불안감은 있지만 그 안에 종목은 분명히 있고 우리가 자꾸 매크로를 생각하면서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뿐이지 시장 자체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지만 종목 단에서는 계속 움직이는 시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주 전에 폭락작 블랙먼데이 맞았을 때 미국도 우리 똑같이 맞았단 말이에요. 근데 회복되는 추세를 보죠. 미국은 지금 다 V자 반등. 네, 다 V자 반등으로 회복했잖아요. 우리도 V자인데 약간 무딘 V자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약간 U자 같은 V자? 소문자. 소문자 V자. 예, 예. 더 슬픈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문자 V자가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이게 기세라고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기세가 네, 확연하게 이게 다르다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금리가 높은 시기엔 주식시장에 불리한 환경이잖아요. 근데 이 지난 2년여간의 고금리 동안 주식은 뜨겁게 타올랐단 말이죠. 네. 그럼 이제 금리가 반대로 떨어질 때가 됐으면 예. 이제 뜨겁게 타오를 게 더 남아있냐? 예. 아니면 이제 정말 역으로 식어버릴 거냐? 예. 지금 이제 그 기로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매크로적 환경으로 본다면 예.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하는 것도 올고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받아들일 수 있겠나? 그것도 사실 의심이 돼요. 모든 걸 의심하자면 지금 끝이 없거든요. 맞아요. 의심을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박 부장님. 일단 금리 인하를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4년 전에 좋았었던 섹터, 그러니까는 성장주 단이 되겠죠. 오늘 올랐어. 오늘 그렇게 안 움직였었던 네이버가 오르고요. 그런데 밑에서 우리가 워낙 위에서 물려있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가 밑에서 올라오는 거에서 시장은 환호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항상 신고가라든지
혹은 네이버가 시총 2위, 3위까지 갔던 것도 기억을 하시죠. 네. 그런 식으로 뭔가 세상을 바꿀 만한 뭔가의 강한 시총 변화가 나와야지 시장에서 환호를 하는데 막상 금리 인하 기조에서 네이버는 지금 오르고 있는 게 맞거든요. 티가 안 날 뿐이죠. 그리고 성장주 단에서도 움직이는 건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응하지 않았었던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환호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환호를 하느냐? 밑에서 50% 이상 올라오면 환호를 하기 시작합니다. 항상 우리는. 왜냐하면 그 논리가 제대로 워킹하는 게 보이거든요. 실적이 됐던 혹은 그 산업이 좋아지는 게 보였던. 근데 막상 우리가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는 뭐 언제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기서 이제 시장에서 별로 얘기를 안 했었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가 맞다면은 저는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새로운 무언가가. 용기를 내야 되네요. 용기 저는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용기 없으면 주식하면 안 돼요. 정말로. 예, 저 말씀에서도 약간 이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요. 굉장히 찾기가 어렵다. 수급이 뭔가 변화되고 있고 변화의 과정 속에서 수급이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찾기가 어려우시면은 전 요즘에 생각에 2022년도에 금리를 막 올리면서 막 폭락했던 고금리 피해주들 있잖아요. 거꾸로 그 종목이 2020년에 가장 많이 빠졌던 섹터나 종목을 찾는 게 지금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하나의 좀 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고금리 피해주. 예, 예. 오히려 이제 그쪽을 좀 찾아보는. 왜냐하면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때는 어떤 섹터가 오르고 금리가 오를 때 어떤 섹터가 이러는데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옛날에 우리 이론적으로 그랬고 실제로 잘 맞았는데 요즘 잘 안 맞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맞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이 이론적 바탕보다도 수급이 돈의 힘으로 해서 수급이 더 우선되는 시장이 된 지가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고금리가 되면서 빠져나가면서 제일 패대기 쳤던 그 섹터와 종목들이 아마 수급이 그쪽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수급자 차원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인터넷주예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요즘에 움직이는 게 그런 의미에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까 앵커님 질문하신 거에 더 대답을 지금 못해서 아무튼 전체적으로 못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근데 앵커님 질문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화 강세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수출보다 내수주 중에서도 뭐 원화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찾아보자 이렇게 그런데 제한적이지 않냐? 원화 그러니까 환율로 플레이하기도 제한적이냐 이런 질문 주셨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행주를 생각해 볼게요. 항공주 이런 주를 해볼게요. 오늘 항공주 떴습니다. 네. 왜 원화 강세가 되고 이러면서 그쪽에 수혜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논리를 펴거든요. 근데 아까 질문이 그런 것이잖아요. 근데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무슨 여행을 해요? 경기가 안 좋아지는데 무슨 항공기를 타고 그렇게 잘 될까요? 결국은 이런 거는 다 수급이라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나오는 수급이라는 거죠. 이걸 어떤 기조적으로 가져가면서 가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취약하고 어렵다. 저는 그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물줄기가 어디를 향해 틀어져 있는지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 그게 뜨거운 물이든 찬물이든 상관없이 물줄기가 하여간 어디 향해 있는지 고금리 피해주에 대한 힌트 저희가 계속해서 내리에 남을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정석대로 갈까 궁금합니다. 잭스놀의 시간이 끝나니까 젠슨 황의 시간이 이제 왔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이번 주에 나옵니다. 엔비디아 실적. 일단 실적이 어떻게 나올까 성적표를 일단 공개가 임박한 상황인 건데 네. A 플러스가 나올까? A 제로가 나올까? A 플러스 안 나오면 지금 아니 뭐, 큰일 나죠. 네, A 제로만 나와도 지금 예. 왜 A 제로밖에 안 나왔어? 이 얘기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1등급 학생인데 네, 조금이라도 2등급이 하나가 나왔다. 큰일 나는 겁니다. 큰일 나죠. 지금. 예, 2등급이 뭐예요 지금? 예. 1등급도 지금 아주 우량 1등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전국 수석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지금 뭐 앞서서 질문해 주셔가지고요.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뭐 가이던스가 뭐 여러 이제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매출이 280억 달러. 그리고 뭐 EPS 같은 경우는 0.62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 지난 분기에 엔비디아 보셨던 분들 어느 부분에서 다 경악을 했냐면 사실 총 마진 부분이었어요. 이게 지금 그때 당시에 약 한 79% 정도 되는 총 마진율을 보이게 되면서 이게 10,000원짜리를 팔게 되면 뭐 7,900원 남긴다는 얘긴데 네, 이게 제조업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정말 불가능한 숫자죠. 예, 경악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이 올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결될 것인가 시장에 대한 이러한 큰 기대감을 그대로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이번 실적 발표의 큰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 네.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체크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를 제가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앞서서 말씀드린 뭐 매출 총 이익률 이 부분이 지금 너무나도 좀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가이던스에서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소폭 또 하향 조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난 분기 대비해서 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부분 분명히 다시 뭐 피크아웃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그리고 블랙웰에 대해서 잠재적인 지연. 자, 이 부분이 시장에서 좀 나왔는데 사실 일부에서는 이거 크게 우려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또 의견이 좀 나왔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따른 매출 가이던스 향후 우리가 뭐 이번 하반기 또는 내년까지는 어떤 가이던스를 내는지가 좀 중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2024년 하반기에 대한 H100 또 H200에 대한 수요 이 부분도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AI 고객사 그리고 이 고객사의 어떤 기업들의 수요량이 어떤가. 뭐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데이터 센터를 설립하게 되면서 뭐 엔비디아 10만 개의 엔비디아 칩을 썼다. 뭐 여러 가지 네. 이러한 이야기들도 했었는데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절대량 자체가 어느 정도 증가폭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에 뭐 미중 무역 갈등에 있는 이제 중국에 대한 수요 둔화 이 부분도 아마 분명히 엔비디아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올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자체 칩을 또 개발하는 그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네. 물론 지금의 뭐 GPU 시장은 엔비디아 거의 독주 체제로 지속적으로 가고 있지만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인터뷰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가 오늘 좀 정리한 부분이 아마 뭐 일단 굵직굵직한 엔비디아 실적을 보는 데 있어가지고 아마 네. 체크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예. 마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핵심 칩, H100, H200 말씀하셨죠. 지금 메인 칩에 대한 어떤 판매량, 그다음에 향후 시장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그러니까 H100, H200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 봐야 되겠다. 역시 관심이 많으세요. 엔비디아 실적 이후에 우리 장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다양한 의견들을 쥐고 계신데 제가 시청자 의견을 잠시 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박 부장님, 네. 어쨌든 중요한 한 주. 네. 엔비디아 실적 가장 메인 이벤트라고 네. 봐야 되겠죠. 네. 뭐 일단 반도체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특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이 엔비디아가 어떻게 나오는 거에 따라서 궁금하시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지금 오를 때마다 떨어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은 엔비디아가 잘 나오더라도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오르다가 적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미 반도체라는 주식이 이런 주식이 다시 전고점을 넘길 만한 숫자가 그 흐름이 나오겠느냐라고 네.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숫자를 보기 시작을 했어요. 사실은 종목들이 뭔가 주도 조화가 될 때는 숫자를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를 우리가 두근두근해서 쳐다보는 이유가 뭡니까? GPM이 얼마 나올지, 매출액 가이드 얼마 나올지 숫자를 의심해서 그렇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올라올 때 우리가 좋아하는 소부장 종목들은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이 세게 나오니까는 우리가 HBM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간은요, 계속 숫자가 얼마 나오는지 쳐다보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게 오르긴 하더라도 이 정도 올랐으면 됐다 해서 매도하는 분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이거를 소부장 혹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매하겠다 싶으면은 좀 확인 후에 떨어질 때 매매하는 게 낫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떨어질 때 들어오는 수급들은 있거든요. 이 정도 충분히 싸다라고 느껴질 때는.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3분기도 증익입니다. 2분기도 잘 나는 제가 지금 레포트 보면은 3분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시기는 좀 이따 또 오거든요.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매매거리로 타진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기조적으로 다시 AI의 세장이 작년처럼 온다?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믿음이 우리 저희 경주마 시청자분들 아직 좀 굳건하신 것 같아요. 저도 굳건합니다. 네. 굳건한데 지금 박 부장님 의견에 좀 공감을 하는 부분은 뭐냐면 전 세로온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간에 나올 수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엔비디아 흐름을 보면 지난 15일, 7월 15일 이후에 엔비디아가 먼저 빠졌어요. IT 빠지기 전에 엔비디아가 주도주인데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7월 12일인가부터 먼저 빠졌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서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왜 그랬냐 그때 논란은 엔비디아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AI 쪽의 반도체에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아닙니다. AI 하드웨어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고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빠졌죠? 한 30% 가까이 빠졌죠. 네. 28% 정도 빠졌어요. 주도주가 30% 정도 빠지면요, 거의 대부분 해소한 겁니다. 고평가 논란은. 그 밑으로 더 빠진다, 그건 주도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다시 올라와서 거의 원위치한 거지 않습니까? 140달러에서 100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130달러 왔으니 거의 원위치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고평가 해소가 됐다고 해서 밑에서는 샀어요. 근데 이만큼 다시 왔어. 그럼 그럼 다시 똑같이 고평가 논란 그 가격까지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 오면은 뭐가 나와야 되냐? 여기서 더 오버슈팅할 뭔가 모멘텀이 새로운 게 나와야 돼요. 새로운 게. 그 새로운 걸로 실적으로만 그걸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은 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실제로 오버슈팅 나오든 아니면 실망을 하던 간에 거기서 매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으로 들리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긍정적이다, 믿는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요. 매도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냥 엔비디아기 때문에 엔비디아 대적할 데가 없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투자자니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엔비디아는 요번에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이벤트가 모멘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블랙웰 실제로 출시돼서 판매 데이터가 나오는 그 다음에 확실한 모멘텀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요번에 만약에 조금 흔들리더라도 그게 있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많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 다음 단계까지 보고 항상 주시장은 다음 단계를 보는 거죠. 애플은 올 상반기에 예를 들어 볼게요. 애플이 상반기에 남들 다 올라갈 때 혼자 빠졌죠. 연간으로서 빠지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올라왔습니까? 5월 말부터 올라왔죠. 왜요? 6월 애플 개발자 회의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 크게 안 흔들릴 수 있는 게 애플도 또 9월 10일서부터 그리고 16일 날 출시를 하죠. 아이폰 16을 출시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는 블랙웰을 지금 지연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그게 나왔을 때 수요가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데이터를 확인하고 싶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기대감을 기존에 깔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는 항상 있는 거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도 약간 애플길을 좀 걷는 그런 느낌이 좀 갔는데 어떤 뜻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네. 엔비디아는 지금 하드웨어지 않습니까? 서버에 들어간 하드웨어로 거의 대부분 매출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점차로 자꾸 얘기를 하기를 이번에 여러분 다 아시는 공랭식에서 지금 열 시키는 걸 순행식으로 바꾼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붙여갖고 칩만 파는 게 아니고 순행식 그 표준을 만들어서 그거를 어느 정도 묶음으로 판매해가지고 그 서버를 같이 팔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전선왕 CEO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엔비디아는 플랫폼 회사까지 가겠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칩만 갖고 우리는 가는 회사가 아니다. 계속해서 그걸 붙여서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가져가면서 엔비디아를 가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흔들려서 그러면 사야겠다. 올라오면은 뭐 팔더라도 계속 가져가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투자자분들이.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을 잘 가는지 안 가는지가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생각을 화두를 저에게 던져주시는 지금 이사님의 말씀 같은데 사실 칩만으로 설명돼 왔던 이 지금의 주가를 만들어 왔지만 칩 플러스 알파가 이제는 그 다음 주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론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예. 더 길게 보고 들어오는 매수세도 같이 그런 있을 생각도 것이고 매수에 있겠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지금 해봐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신 거고 사실 그 박 팀장님 네. 그 엔비디아 칩 자체도 강점이 있지만 그 개발 키트 같이 그 칩을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 센터를 구성하고 할 때 만들 수 있는 이 쿠다 환경에 대해서도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강점으로 그렇죠. 꼽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AMD가 그렇게 쫓아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는 결국 그 쿠다 환경 같은 것들을 AMD가 똑같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예, 뭐 그렇죠. 뭐 그 부분이 지금 뭐 엔비디아 가지고 있는 생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뭐 의심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죠. 사실 여러 가지 그런 칩에 대한 어떤 호환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의 어떤 개발적인 어떤 환경이나 지금까지 사실 첫 단추부터 깨 나갔던 그러한 과정 자체가 이제 어떤 쿠다의 생태계로 진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아마 향후 뭐 지속적인 더 견고한 생태계를 가져갔으면 가져갔지 예, 더 뭐 어떤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그런 보다도 뭐 그 부분은 아마 지속적으로 좀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언제까지 HBM만 얘기할 거냐는 거죠. 갑자기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 원 이상으로 가기 위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냐. 물론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일단 1차적인 선결 조건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냐라고 봤었을 때 사실 대만 TSMC처럼 결국에는 위탁 생산이 올라와야 확고한 커스터머를 잡아야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제 주가의 다음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사실 조정을 크게 받고 나서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그런 전제 조건을 달기에 앞서서 저는 일단 8만 원부터 회복하고 우리 논의에 물론 그렇죠. 예, 네. 이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7만 원대 가격은 200일 훼손된 가격이고요. 신뢰가 없는 가격대예요. 삼성전자 입장에서. 약간 투자자들한테 예의도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왠지 예의도 실자 앞에 그리고 있으면 좀 약간 좀 못된 가격대입니다. 이 정도 가격대는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삼성전자 예전에 9만 6천 원인가 갈 때요.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한국경제TV 제가 저희 택시를 타고 오고 있었거든요. 네. 늦어서. 그런데 그 기사님께서 저한테 삼성전자 안 사냐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샀다 그러니까는. 박현상 부장님한테요. 저한테요. 저 그때 미스터 주식왕 출연하고 있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은 흥분할 수 있는 좀 이런 가격대. 왜냐면은 사실은 올해 우리 개인 투자자들 거의 10조 넘게 팔았잖아요. 팔고 나서 그게 다 어디 갔습니까? 엔비디아로 갔잖아요. 서학개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뭐 TSMC 같은 우리가 파운드리 공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하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가 가질 수 있는 뭔가 가격적인 신뢰도 그리고 뭔가 주식같이 움직이는 그런 테크트리 이런 것들이 보여줘야 돼요. 실적 발표 나오면 빠지고 이런 부분이 아니고 실적 마이크론이 오르게 되면 최근 마이크론 안 좋죠. 마이크론 오르게 되면 같이 우리도 오르게 되고 혹은 시장이 전혀 엔비디아 좋았으면 같이 우리가 좋을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조성돼서 개인 투자자분들 확신을 해서 매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금 올해 입장에서 국내 주식 혹은 삼성전자까지 포함한 종목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실적도 근데 보세요. 지금 2분기 때 10조 4천억 나왔나요? 엄청 잘 나왔잖아요. 3분기 또 거의 12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조금은 지금 2,700포인트에 대해서는 8만 3천 원으로 와 있어야지 리즈너블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격적인 신뢰를 좀 가질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되기를 바라옵고 또 바라봅니다. 네. 저는. 이사님 아까 예. 얘기 들으시면서 뭐 적으시길래 뭐 생각 좀 정리하신 게 더 있나 다시 한번 마이크를 돌립니다. 일단 우리나라 반도체는 약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구분이 돼야 되고 투자자들이 그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소부장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엔비디아를 보고 가는 엔비디아 향 반도체는 엔비디아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여기서 신고가라고 더 가면 엔비디아 향 주식들은 더 가는 거고 네. 엔비디아가 힘이 없으면 얘들도 힘이 없는 건데 확실하게 우리나라 엔비디아 향 반도체 쪽은 어떻게 됐냐? 엔비디아가 주도주고 얘네들은 소부장 기업이 된 거예요. 그냥 후반 기업이 된 겁니다. 아주 슬픈 현실이죠. 우리 반도체 강국이라 그러는데 그냥 후반 기업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네. AI 쪽에 있는 엔비디아 향은 다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엔비디아가 더 가고 성장하는데 우리가 거기 붙어서 후반 기업이니까 삼성전자 가면 삼성에 납품하는 후반 기업은 삼성전자 잘 돼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이 그쪽에 된 거니까 그쪽에 관련 기업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걸 싫으면은 엔비디아를 사는 거고 이거는 이제 그쪽인 거고. 근데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고정 D램이나 낸드 플래시나 이쪽에 다른 쪽에 있었던 레거시 제품들 있잖아요. 네. 얘들도 괜찮아요. 근데 얘들이 부각이 안 된 건 뭐냐면 상반기 내내 테마 자체가 AI 쪽으로 있었던 거고 그리고 AI 하드웨어에서 점점 더 가서 그것이 확산되면서 온 디바이스가 되면서 PC 단에 또는 IT 기기 단에 D램이나 낸드 플래시가 더 필요한 또는 휴대폰이 더 많이 팔려서 스마트폰이 많이 팔려서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가속화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잘해왔던 레거시 제품들이 좋아지는 상황이 되면서 이들이 실적이 더 올라가고 그 뒤에 있는 소부장들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걸 안 했어요. 어떤 거냐면요. 우리나라 소부장 기업 중에서 전공정 기업, 후공정 위주로 움직였지 전공정은 주가가 별로 안 좋거든요. 네. 이유는 왜 그랬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해 증설했습니까?
올해 증설을 안 했어요. 맨날 증설을 우리가 뉴스에서 맨날 접하는데 하겠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하겠다는 얘기를. 올 4분기 이후에 한 11월, 12월에 아마 발주 줄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에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에. 계속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증설을 해야지 거기에 장비나 부품이 들어가서 이들이 좋을 거 아니에요. 전문가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은 반도체 사이클이 좋고 지름가격이 올랐다 하지만 AI 반도체 때문에 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이 오른 부분이 있었지 수요가 막 늘어서 레거시 제품이 오른 게 아니거든요. 그 원래 레거시 제품의 반도체 사이클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을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쪽만 계속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 안 좋으면 우리 반도체 몽땅 다 안 좋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이 더 좋으려면 이걸 구분시켜가지고 레거시 제품이 좋아진다는 쪽으로 계속 인식이 바뀌면 그리고 증설한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전공정 기업들이 좋아진다는 인식이 바뀌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다. 그거 좀 구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반도체에 대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말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말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뒤에 소화 못하는 이슈가 있는데 요거는 뭐 내일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나가 보면 내일 또 이제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좀 관심을 가지실 만할 것 같아요.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S 합병을 논의할 이제 주총이 열리게 되죠. 근데 지금 국민연금이 반대 의견을 표명한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주총이 왔단 말이죠. 예.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뭐 지금 뭐 국민연금이 이대주주로서 뭐 6.2% 보유하고 있는데 뭐 지금 반대표를 했고요. 사실 근데 국민연금 반대표를 했지만 그 해외 뭐 다른 뭐 연기금 같은 경우 주요 연기금은 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예, 그래서 뭐 내일 좀 돼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국민연금이 반대표를 던졌으니까 일부 뭐 여러 이제 소액주주분들이 반대표에 던지지 않겠느냐라는 그 심리적인 어떤 자극을 뭐 주지 않겠느냐. 뭐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얼마죠? 6.2%. 6.2. SK 이노베이션에 갖고 있는 그렇죠, 지분율은 그렇죠. 6.2%. 6.2%인데 뭐 주주가치 훼손이라는 이제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뭐 재무 건전성 확보 뭐 너무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SK 내부에서는 뭐 지속적으로 뭐 긍정적으로 뭐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최태원 회장도 나와가지고 이거는 앞으로 100조짜리 에너지 기업이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어떤 시너지를 나타낼 것이다 하고 있지만 뭐 이 부분은 아마 정말 내일 표가 일단 까지고 나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요즘에 합병을 하려고 했던 그룹들이 다 무산되거나 반대에 부딪히거나 지금 두산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셀트리온도 결국 합병 철회를 했죠. 어떻게 전망 시장 지금 반응 그냥 어떻습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6.3% 곱하기 매수총고 가격을 하면 6,800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런데 SK에서 준비한 게 8,000억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1,200억 정도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대를 하게 되면 이 합병은 계약에 대한 조건이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팀장님께서 좀 잘 모르겠다 말씀하신 이유도 개인들의 생각을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영업점에서 SK이노베이션 보유하신 분들 통화를 좀 해봤거든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찬성이고 어떤 분들은 이거 너무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냐고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게 뭔가 색채를 드러내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물론 굉장히 흑자 전환에 대해서 SK 온 흑자 전환 해줬던 분들 입장에서는 SK E&S가 연으로 1조 버는 회사거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네. 그러니까 붙이면은 당연히 수익 전환 되겠죠. 그럼 주가 좋아지겠다. 이런 분들은 하는데 막상 오랜 진성주주들 PBR이 0.5도 안 되는데 지금 이 가치로 합병을 해? 이렇게 되면은 또 그분들이 반대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여러 IB들이라든지 그 글로벌 기관들이 여러 의견을 내고 있긴 하지만은 저는 지금 단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향방 어떤지 생각하는지 전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내일 좀 여기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뚜껑 열어봐야 예. 아주 간당간당하게 뭐 어떤 식으로든 갈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폭염처럼 짜증나고 혼란스럽던 폭락 장세의 충격은 어쨌든 지나가고 수습이 돼 갔습니다. 자, 이제는 금리의 방향 전환과 글로벌 유동성의 머니 무브 이렇게 일어나는 판의 변화를 또 잘 감지하고 추적해서 적합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경주마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